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11일 토요일 실리콘밸리 주말 뉴스입니다. 마더스데이가 낀 이번 주말 베이 지역에 화창한 날씨가 예보됐습니다. 오늘 토요일과 마더스데이인 내일 일요일에는 모두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말 베이 지역의 최고 기온은 해안 지역에서는 62도에서 68도, 내륙 지역에서는 75도에서 83도, 사우스베이 지역에서는 73도에서 75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사우스베이 지역에서 6일 오후 3차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에 따르면 6일 오후 7시 50분경 알람락에서 남동쪽으로 7.5마일 떨어진 곳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약 1시간 전인 오후 6시 50분과 35분 같은 곳에서는 규모 1.6과 1.3의 지진이 2차례 더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명이나 건물 피해는 없습니다. 3차례 지진은 모두 칼라베라스 지진대에서 발생했습니다. 칼라베라스 지진대는 수년 전보다 지표만 가까운 곳에서 균열이 활발하게 일어나 향후 30년간 규모 6.7 이상의 지진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7년 10월 30일 산호제 알람락 파크에서는 규모 5.4의 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교내 총기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소재 스타트업 회사에서 세계 최초로 방탄 후드티를 개발해 화제입니다. ABC 뉴스는 2일 방탄 제품 스타트업인 원더 후디사에서 방탄 후드티와 방탄 청 재킷, 방탄 조끼 등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원더 후디사 창업주인 베트남계인 비 트렌 대표는 2016년 옆집 여성이 귀가 도중 강도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을 경험한 뒤 방탄 제품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료공학을 전공한 트렌 대표는 직접 시제품을 만들어 국립사법연구소에 보내 적합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동용 후드티 가격은 $450이며 성인용은 최대 $650입니다. 타이슨 푸드가 닭 튀김 제품 1,180만 파운드를 회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 FSIS는 지난 4일 식품업체인 타이슨 푸드가 냉동 반조리 제품인 치킨 스트립스 1,180만 파운드를 리콜했다는 보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에 따르면 타이슨 푸드는 최근 소비자 2명에게 치킨 스트립스 제품에 이물질이 있다는 불만 사항을 접수받았습니다. 3월 이후 모두 6차례로 일부 제품에는 금속 조각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소비자 3명은 입을 다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타이슨 푸드가 리콜한 제품은 상품 번호 P72221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 8일까지 생산한 것입니다. 소비기한은 10월 1일부터 2020년 3월 7일까지입니다. 문의는 866-886-8456 타이슨 푸드 소비자팀으로 하시면 됩니다. 농촌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처음으로 로봇이 기른 야채가 가주 마켓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2일 기술과학 전문 언론인 더 벌즈는 로봇이 재배한 야채가 마켓에서 팔리는 것이 증명됐다며 로봇 농업 스타트업 회사인 아이언옥스의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문을 연 스타트업 회사인 아이언옥스는 물체를 집어내는 로봇 팔과 수경 재배 장비, 자율주행 로봇 등을 이용해 3가지 엽채류를 재배해 북가주 샌칼로스의 비안치니 마켓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해당 마켓은 가족 소유의 식료품 매장으로 지역 상품과 유기농 제품을 판매합니다. 로봇 농장은 소비자 가까이에서 야채를 재배해 공급할 수 있어 운송비가 낮고 농장과 소비자의 거리인 푸드 마일리지가 짧아 환경에 이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이언옥스는 농장과 마켓까지 0.6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며 일반적인 유통거리의 절반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로봇 농장 규모가 제한적이고 생산한 가격이 홀푸드 마켓이나 월마트보다 비싸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아직 인간을 대체할 만큼 로봇이 다양한 농업에 투입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이언옥스는 가격이 비싼 축에는 속하지만 아주 비싼 것은 아니다라며 더 신선한 고급 채소를 생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발암 가능 물질인 N-니트로 소디 메틸 아민
NDMA가 검출돼 판매 중지된 고혈압 치료제 중 일부 제품의 판매가 재개됩니다. 문제가 된 기존 제품 전량을 회수하고 안전성 검증을 마친 데 따른 것입니다. 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제조 판매 중지한 발사르탄 성분 고혈압 치료제 175개 품목 중에서 106개의 제조 및 판매 중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공지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중지도 동시에 해제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의약품은 NDMA 검출 논란 이전처럼 일선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급여도 적용됩니다. 식약처는 지난해 7월 중국산 고혈압 치료제 원료 의약품 발사르탄에서 발암 가능 물질인 NDMA가 검출됨에 따라 총 175개 고혈압 치료제 완제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를 중지한 바 있습니다. 이후 식약처는 NDMA가 검출된 발사르탄 복용 환자에 대한 영향 평가 결과 추가 발암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조사에서 문제가 된 발사르탄 복용 환자 10만 명 중 국제 기준보다 낮은 수준인 0.5명에서 추가로 암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의약품규제조합위원회에 따르면 10만 명 중 1명에서 추가로 암이 발생할 경우 무시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발사르탄 등 사르탄류 고혈압 치료제의 불순물 관리 기준을 설정하는 등 안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106개 품목의 판매가 재개된 것은 원료에서 NDMA 등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검증된 결과입니다. 미 전역에서 올 들어 홍역 발병자가 급증하면서 이어져 온 홍역 감염 비상사태가 북가주 지역에서 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 사회에서도 혹시나 모를 홍역 바이러스 노출 가능성을 우려한 한인들의 궁금증이 커지면서 병원 등의 이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인들의 경우 이미 과거 예방주사를 통해 홍역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이지만 홍역 확산에 대한 보도가 계속 이어지면서 홍역 추가 접종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고민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연방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6일을 기준으로 미 전역의 홍역 감염자 수가 764명에 달해 작년 대비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북가주 지역에서 총 42명이 감염돼 최대 발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보건당국에 따르면 주내 홍역 감염자들은 대부분이 필리핀, 인디아, 우크라이나와 태국과 같은 해외 여행지들을 방문한 후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평균적으로 높은 홍역 백신 접종률을 보이고 있어 타주보다는 안전하다고 판단되지만 홍역 감염 시 감염자들 500명 중 1명 이상이 사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베이 지역에 확인된 홍역 감염자는 총 10명으로 산마테오 카운티에서 4명,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 4명, 샌프란시스코에서 1명, 산타크루즈에서 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역 확진자들이 샌프란시스코 시내 곳곳의 식당, 지하철 등을 다녀가는 등 인파가 몰리는 곳을 방문한 것이 밝혀지면서 홍역에 대해 불안해하는 한인들도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기는 하지만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발생하며 유아기 때 백신 접종을 마쳤다면 걸릴 위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홍역 백신은 여러 예방주사들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주사로 알려지며 접종을 한다면 약 97%의 접종자들이 홍역 감염으로부터 평생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인 이민자들의 경우 대부분은 어릴 적 한국에서 홍역 예방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홍역 바이러스에 접촉했다 하더라도 발병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1963년에서 1967년 사이 출생자들 일부는 백신 효력이 비교적 낮은 대체형 백신 접종을 했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집단에 포함된다면 의사와 상의를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한편 홍역의 증상으로는 열과 기침을 동반해 감기와 비슷한 증세를 보이지만 구분지을 수 있는 징조로는 얼굴과 온몸 전체에 퍼지게 되는 빨간 반점이며 이러한 증상을 겪거나 잠복기에도 홍역이 의심된다면 곧바로 의사에게 연락한 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형 약국 체인 CVS가
부실 매장을 정리하고 진료소 중심의 시스템 확충에 나섰습니다. 작년 말 건강보험사 에트나 인수 작업을 마무리하고 금년 1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한 CVS는 전국 46개 부실 매장에 대한 폐쇄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매장은 일리노이와 텍사스가 각각 7곳으로 가장 많고 그 외 뉴욕, 캘리포니아, 미네소타, 플로리다, 하와이 등 15개 주와 워싱턴 DC에 퍼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큰 CVS 매장으로 이름을 알린 미주리주 스프링필드의 약 6,000평방미터 규모 매장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CVS가 사업 축을 진료소 중심으로 옮겨가는 과정상의 정리 작업으로 알려졌습니다. 로드 아일랜드에 기반을 둔 CVS는 전국적으로 9,600여 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폐점 대상은 0.5% 미만입니다. CVS는 현재 텍사스주 휴스턴 등에서 소매 건강진료소 헬스허브를 시범 운영하는 등 일부 매장에서 보다 포괄적인 건강관리 옵션을 시험 중이며 앞으로 이를 적극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헬스허브는 CVS 고객에게 건강 관련 디지털 도구, 키오스크,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의학 전문가와 전문 임상 영양사의 카운슬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보험 보조금 혜택을 대폭 늘리는 법안들이 추진 중입니다. 리차드 판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인 SB 65와 SB 175 모두 최근 첫 관문을 무난히 통과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오바마 케어 가입 의무화 폐지 등 건강보험 혜택 대상자가 대폭 축소되면서 대안책 마련을 위해 추진되는 것입니다. 법안 SB 65는 개인당 연소득 72,840달러의 중산층 주민들에게도 주정부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메디칼의 경우 1인당 재정 연소득이 16,754달러,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48,560달러 이하여야 건강보험 가입 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법안인 SB 175는 주민들의 건강보험 의무화를 위해 캘리포니아주 보험 가입 기준과 세법을 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민 모두 최소 기준의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해당 비용은 SB 65를 통해 충당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무 가입 위반 시에는 연간 69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SB 65가 시행되면 SB 175도 함께 적용되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콜로라도주 주도인 덴버에서 먹으면 환각 효과가 있는 매직 버섯이 찬반 주민투표 끝에 기소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미국 내 도시 중 처음입니다. 8일 덴버 선거 당국에 따르면 매직버섯 합법화 여부를 놓고 전날 치러진 주민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진 비율은 50.56%로 49.44%의 반대표를 근소한 차이로 누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AP,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런던 브리드 시장은 조만간 닥쳐올지도 모르는 지진에 대비해 공공기관 기반 시설을 개선하는 6억 2,850만 달러의 채권 발행을 제안했습니다. 지진 안전 긴급 대피 채권으로 불리는 이 채권 발행은 먼저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내년 3월 선거를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브리드 시장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지진에 대비해 소방서와 경찰서 그리고 주요 공공기관의 기반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채권 가운데 2억 7,500만 달러는 소방서와 소방훈련 장비를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데, 그리고 1억 5,350만 달러는 소방서의 긴급 소화전 개선에, 그리고 1억 2,100만 달러는 경찰서의 장비 추가 및 교환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7천만 달러는 재난재비 장비에, 그리고 900만 달러는 재난관리 911 센터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유권자들은 2010년 70%의 찬성으로 4억 1,200만 달러의 지진 안전 긴급 대피 채권을 통과시켰으며 2014년에는 79%의 찬성으로 4억 달러의 지진 안전 긴급 대비 채권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당선 이후 첫 예산 편성에 나선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지사가 복지 예산을 늘린 수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1월 공개한 예비 예산안보다 45억 달러 더 늘어난 2,130억의 수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주가 215억 달러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돼 여유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수정 예산안에 따르면 노숙자와 저소득 가정, 공립교육 지원 등 복지 부문이 늘었습니다. 노숙자 지원 예산은 2배 가까이 늘어난 10억 달러가 편성됐습니다. 또 노숙자 지원에 나선 커뮤니티에는 1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저소득 가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3배 달하는 12억 달러의 세제 혜택을 약속했습니다. 즉 승인될 경우 자녀를 둔 저소득 가정은 1,000달러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소득 가정 자녀 보육을 위한 지원 예산 역시 1억 3천만 달러 이상이 배정될 전망입니다. 공립교육 예산 역시 크게 늘었습니다. 킨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를 위한 K-12 지원 예산은 4억 달러 오른 811억 달러가 편성됩니다. 뿐만 아니라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5억 달러가 추가됐습니다. 대학 학비와 금리 인상이 겹치면서 베이 지역 학자금 부채 규모가 15년간 3배 불어났습니다. 연방준비은행 FRB 샌프란시스코 지부가 4월 22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8년 3월 기준 베이 지역 73만 5천여 명이 266억 달러의 학자금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03년 78억에 비해 3배 넘게 증가한 것이며 2018년 1인당 평균 부채는 36,243달러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2003년 3.8%였던 채무 불이행자는 2018년 9.1%로 뛰어 학자금 대출 상환 고통이 더 커졌으며 이들의 절반은 15,000달러 미만 소득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온라인 매체 쿼츠에 따르면 하버드, 스탠포드, 예일 같은 사립대는 등록금과 주거비, 교재비 등을 합해 4년에 25만 달러 이상 듭니다. 공립대학은 여건이 낮지만 해당 주 거주자가 집에서 통학한다 해도 5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11월 캘리포니아를 휩쓴 초대형 산불 피해액이 12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가주보험국은 북가주 캠프파이어와 남가주 울시, 힐스파이어 피해자들의 보험 청구액이 사상 최고치인 12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80억 달러는 86명이 사망하고 19,000여 채 주택을 앗아간 뷰트 카운티 파라다이스에서 제기됐고 나머지는 벤투라 카운티와 말리부 등지의 울시 산불 등 남가주 산불 피해 지역에서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가 6일부터 사용하지 않는 총기를 카운티 당국에 제출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셰리프 관계자는 총기를 제출하는 사람은 익명을 사용할 수 없으나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로스 스미스 산타클라라 카운티 셰리프 국장은 총기를 언제 어떻게 구입했는지 묻지 않을 것이며 불법 총기인 경우에도 캐묻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불법 총기는 구입 당시에는 합법적이었지만 법령 개정으로 현재는 불법이 된 총기를 말합니다. 총기를 제출하려면 장전되지 않은 총기를 자동차 트렁크에 실어 셰리프국에 와서 신고하면 담당자가 직접 총기를 회수하게 됩니다. 총기를 제출한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적고 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셰리프국은 제출된 총기가 도난당한 것인지 확인하고 도난당한 것이라면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그렇지 않다면 없애버립니다. 만일 총기가 범죄에 사용된 것이라면 발사 실험을 하게 되고 제출자는 증인이 됩니다. 신디 차베스 슈퍼바이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사용 총기를 제출함으로써 가정에서 오발 사고가 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셰리프국은 많은 총기를 회수하기를 바라며 이 프로그램이 라이플 협회와 총기 소유 찬성 단체의 지지는 물론 카운티 검찰청의 지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산호제 웨스 영거 애비뉴 55번지에 위치한 셰리프 본청에서는 주 7일 24시간 총기를 받으며 디엔자 블루버드 1601번지의 웨스트밸리 지국, 웨스트 하일랜드 80번지의 사우스 카운티 스테이션에서는 직원 근무 시간에 총기를 받습니다. 전화 문의는 408-299-231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얼굴 인식 기술을 금지하는 미국 내 첫 번째 도시가 될 전망입니다. 샌프란시스코시 규칙위원회가 6일 법 집행기관의 얼굴 인식 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비밀 감시 중단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이는 도시 내 수많은 부서의 생체 인식 데이터 수집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지지하는 미 시민자유연합 ACLU 북가주지부 맷 케이글은 정부가 얼굴 인식 기술을 통해 사람들이 어딜 가고 무엇을 사는지를 다 알 수 있다며 정부에게 개인정보를 남용할 너무 많은 자유를 주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ACLU는 최근 아마존이 개발한 얼굴 인식 장치인 레코그니션을 시험한 결과 미 의원 28명의 얼굴을 범죄자 사진과 일치시킨 오류를 범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제프 하프 전 연방수사국 경관은 얼굴 인식 장치로 범인들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비밀 감시 중단 조례안은 오는 14일 샌프란시스코시 의회 전체 표결을 거치게 됩니다. 가결되면 미 전역에서 얼굴 인식 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첫 도시가 됩니다. 오클랜드도 비슷한 조례안을 추진 중입니다. 퍼시픽 가스 앤 일렉트릭 PG&E가 풍속, 습도, 초목 및 지면 상태 등을 기준으로 산불 위험이 감지될 때 위험 지역의 전력을 모두 차단할 계획입니다. 이는 수일 지속될 수 있으며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전력 차단 사실을 미리 알릴 예정이라고 PG&E는 밝혔습니다. 또 라디오, 소셜미디어, 그리고 웹사이트 prepareforpowerdown.com을 통해 관련 소식을 신속하게 업데이트하고 산불 대비 정보와 자원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은 응급 키트를 미리 준비하고 적십자 응급 앱을 다운받을 것이 권고됩니다. 또 휴대폰 예비 충전, 의약품 냉장 보관, 동물 및 가축 보호, 비상시 가족 만남 장소 등의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하며 백업 발전기의 안전성을 검사하고 차고문을 수동으로 여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한편 PG&E는 가주의 2,500만 에이커가 산불 고위험지대로 분류되며 가주 인구의 25%인 1,100만여 명이 산불 위험지대에 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몬트레이 베이 아쿠아리움 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베이 지역 출퇴근 차량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가 몬트레이 베이 지역의 이산화탄소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몬트레이 베이 아쿠아리움 연구소의 연구팀은 몬트레이 인근 모스랜딩의 수지를 지난 25년 동안 조사해 왔습니다. 연구팀은 2017년부터 대기의 이산화탄소양을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아침에 이산화탄소양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이산화탄소의 출처를 삼각 측량을 통해 조사한 결과 해커패스와 살리나스 밸리에서 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해커패스는 실리콘밸리와 몬트레이 베이를 연결시키는 통로로 실리콘밸리의 공해가 미풍을 통해 몬트레이 베이까지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밤사이 이산화탄소가 살리나스의 농작물로부터 몬트레이 베이로 이동된다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차베스와 연구팀은 이 두 곳에서 오는 이산화탄소가 몬트레이 베이의 이산화탄소양을 20% 증가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연구팀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는 바닷물에 흡수돼 해양을 화학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이산화탄소가 해양에 융해될 때 해양이 약한 산성을 띠는 탄산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질의 산성화는 해양에 서식하는 산호류와 조개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실리콘밸리에서 이산화탄소 외에 바람에 실려오는 다른 공해 물질도 바닷물에 스며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제약회사들이 TV 광고에서 약값을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고 AFP 통신과 CNN 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제약회사들은 광고 끝부분에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약 가격을 제시해야 합니다. 부작용 정보는 이미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한 달 복용분 또는 일반적인 치료 비용이 $35 이상인 모든 약에 대해 가격을 공개해야 하며 이번 조치는 60일 후 시행됩니다. 약값 공개는 이웃한 캐나다나 멕시코보다 미국의 약값이 비싸다는 지적을 수용해 약값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약값 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 과제 중 하나입니다.
TV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상위 10개 약의 한 달분 가격은 488달러에서 16,938달러, 약 57만 원에서 1,999만 원이었습니다. 미국인의 절반 정도는 공제액이 연간 수천 달러에 달하는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으며 많은 경우 공제액 규모는 5천 달러 혹은 6천 달러 이상입니다. 공제액까지는 가입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를 보험사가 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공제액을 다 채우기 전까지 약값은 소비자 부담인 셈입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마련한 의료보험 개혁 시스템인 오바마 케어 폐지를 추진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약값 공개가 역사에 남을 만큼 투명성을 높인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주 주지사가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7일 서명했다고 AP와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조지아주는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한 미국의 6번째 주가 됐습니다. 미국은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따라 여성이 임신 후 6개월까지 중절을 선택할 헌법상 권리를 인정하고 있어 조지아주의 낙태 금지법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지아주와 유사한 낙태 금지법이 제정된 미시시피주와 켄터키주, 오하이오주, 노스다코다주에서도 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낙태 반대 여론자들은 낙태 금지법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커짐에 따라 보수 성향의 판사들이 다수를 차지한 연방 대법원이 자신들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낙태 금지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낙태 문제를 핵심 이슈로 삼아 내년 대선 캠페인에 나서려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시민단체인 미국 시민자유연맹 ACLU는 공화당원인 캠프 조지아주 주지사가 서명한 낙태 금지법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시민자유연맹 조지아 지부의 안드레아 영 대표는 AFP에 이 법안은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여성과 부부가 내리던 가장 사적인 결정을 불법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원이 시행을 막지 않으면 조지아주의 낙태 금지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조지아주의 현행법은 임신 20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낙태 금지법은 강간이나 근친상 간의 경우, 그리고 산모의 생명을 구해야 하는 경우, 심각한 의학적 문제로 태아가 생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백혈병 투병 중인 딸의 골수 기증자를 애타게 찾던 김기준 씨가 샌프란시스코 해안가에서 파도에 휩쓸리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4일 별세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간 딸의 투병 생활을 지켜보며 백방으로 골수 기증자를 찾아왔던 김 씨는 주변 지인들의 권유에 마지못해 낚시를 따라 나섰다가 낚시 도중 입고 있던 방수바지에 바닷물이 유입돼 거동이 불편하게 되면서 때마침 들이닥친 큰 파도를 피해하지 못하고 휩쓸렸다고 목격자들은 전했습니다. 김기준 씨의 딸 김은영 씨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버지의 비극적 사고에 가슴이 무너진다고 참담함을 밝혔습니다. 김 씨의 추모 예배는 내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세크라멘토 한인 장로에서 거행됩니다. 한편 지난 4월 28일 세크라멘토 한인 장로교회에서 열린 골수 기증자 검사 신청에 한인 70여 명이 기증을 약속하는 등 김은영 씨의 쾌유를 비는 지역 동포들이 대거 참석해 고된 투병을 이기고 빨리 완쾌해지기를 바란다는 응원의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지난달 29일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조지 워싱턴 파크웨이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뇌사 판정을 받은 김효정 씨가 5일 메드스타 워싱턴 병원에서 미국인들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국 정부의 의료과학기술 정책 컨설팅을 제공하던 김효정 테크노베이션 파트너스 대표는 지난달 27일 워싱턴에 입국해 29일부터 5월 2일까지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유전자 및 줄기세포 치료 컨퍼런스 참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이화여대 의대 교수,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원 등과 함께 동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4월 29일 당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김 씨는 조지 워싱턴 파크웨이에서 과속으로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택시 운전자는 사고 현장에서 즉사했고 2명의 탑승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중상을 입은 김효정 씨는 30일 오후 4시 30분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이 과속지역으로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급하게 미국으로 온 동생 김연정 씨는 뇌사 판정을 받은 김 씨를 서울로 이송하고 싶다는 뜻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병원 측이 장기 기증을 권했다며 평소 언니가 장기 기증을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했습니다. 수술을 통해 기능이 온전한 김 씨의 심장, 폐, 간, 신장, 각막은 애타게 기증을 기다리는 미국의 장기 이식 대기자들에게 전달됩니다. 아이비리그 예일대 총학생회 부회장에 한인 학생이 뽑혀 화제입니다. 예일대 통계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강은지 씨는 지난 12일 2019-2020 총학생회 임원을 뽑는 선거에서 부회장에 당선됐습니다. 이날 뽑힌 임원 11명 중 유일한 한인 학생입니다. 현재 총학생회의 학생생활 디렉터이기도 한 그는 아시안 학생이 적은 임원직에 한인을 대표해 선출돼 영광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한인 학생을 비롯한 다른 타인종 학생들을 위해 성실히 봉사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강 씨의 부모는 30여 년 전 한국에서 라스베가스로 건너와 강 씨를 낳았습니다. 강 씨는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도 학업에 대한 열의가 대단해 유치원 시절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늘 돕고 살아야 한다는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봉사활동과 자선활동도 열심히였습니다. 한 번은 일본 쓰나미 발생 때 자체적으로 일본 수재민을 위한 모금 활동에 나서며 학교에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2016년 대학 입학 당시 강 씨는 브라운 대학교 등 명문대 8곳에 합격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 2006년에는 최재훈 학생이 예일대 역사상 아시아계 최초로 총학생회장에 선출된 바 있습니다. 신종 블랙메일 범죄인 섹스토션은 인터넷 사용자 수가 급증하는 요즘 더 활개를 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지난해 피해 금액이 5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섹스토션의 피해자는 해킹 증거로 본인이 주로 쓰는 패스워드가 포함된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사기범들은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포르노 사이트 방문 기록을 알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IT 전문가들은 해커들이 실제 피해자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입수했을 확률은 극히 낮다면서 금전 요구에 절대 응답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라우터와 IP 주소의 비밀번호를 변경해 1차적으로 해킹을 방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정기적으로는 말웨어를 탐지하고 아는 사람에게서 온 이메일이라도 링크는 함부로 클릭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악성 코드는 음란물이나 게임, 영화 등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으면서 감염되기 때문에 이 같은 사이트에 접속을 피할 것이 권고됐습니다. 평상시 일반 컴퓨터와 노트북의 웹캠을 덮개로 가리거나 렌즈에 테이프를 붙여 해킹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북가주의 한 부부가 보호 대상으로 지정된 옥트리, 떡갈나무를 옮겨 심으려다가 무려 60만 달러에 가까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8일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소노마 카운티 고등법원은 180년 된 떡갈나무를 제거한 것에 대해 피터 톰슨, 토니 톰슨 부부에게 58만 6천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톰슨 부부는 34에이커 넓이의 자신들의 사유지에 새 주택을 건설하기로 결정했고 건물 주변에 나무들을 심어 보다 아름다운 녹지대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이에 톰슨 부부는 건설업자를 고용해 떡갈나무 여러 그루를 뽑아 자신의 사유지 내 다른 곳으로 옮겨 심었습니다. 여기에는 180년 된 커다란 떡갈나무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 부부의 사유지 일부가 보전 지역권으로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2014년 한 이웃 주민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땅에서 나무가 파헤쳐지고 있다고 신고했고 비영리 환경보호단체인 소노마 랜드 트러스트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톰슨 부부가 거만한 자세로 보전 지역권을 위반했다고 보고 58만 6천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은 문제가 된 사유지에서의 환경 복구에 쓰일 예정입니다. 톰슨 부부는 판결 이후 해당 사유지를 845만 달러에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적절한 변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재심 청구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0대 한인 여성이 10대 소년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워싱턴주 피어스 카운티 형사법원에 따르면 타코마시에서 지난 2014년부터 11세 남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수연 딜런이 기소됐습니다. 딜런에게는 4건의 1급 아동 성폭행의 중범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피해 학생은 딜런의 아들이 소속된 피어스 카운티 라크로스 팀의 같은 소속 학생입니다. 평소 팀의 엄마로 불리던 딜런은 피해 남학생이 10살 때인 2014년 경기가 끝난 후 학생을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딜런은 팀 전체가 샌디에고로 경기를 떠났을 때도 동행해 해당 학생과 성관계를 맺는 등 2015년까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은 수사관과의 인터뷰에서 딜런이 종종 속옷만 입은 채 집 근처로 오기도 했으며 그의 생일 때 현금 $200를 주는 등 선물 공세도 펼쳤다고 진술했습니다. 최근 해당 사실을 알게 된 피해 학생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딜런은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딜런은 결혼 생활에서 불화를 겪고 있어 이 관계를 지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딜런은 법원에서 성관계 사실은 인정했지만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서약서를 쓰고 풀려났으며 미성년자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샌 리앤드로에서 9일 오후 총격이 발생해 2명이 부상 입었습니다. 크론4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30분경 샌 리앤드로 164가 인근 580번 동쪽 방향에서 차량 간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2명이 부상을 당했으나 생명에는 위협이 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국은 사건 경위를 자세히 조사 중입니다. 강아지 10마리에 동물 학대를 가한 콩코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 당국은 강아지 10마리를 학대해 3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견주 제레미아 위버링을 체포했습니다. 이 중 1마리는 사체로 다른 2마리는 건강 상태가 심각해 안락사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7마리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후 입양 절차를 받을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물과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였으며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쁘다고 당국은 전했습니다. $10만 보석금이 책정된 위버링은 현재 마티네스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미성년자 성착취 및 포르노그래피 소지 유포 혐의로 기소된 아이오와주 청소년 농구팀 감독에게 징역 18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3일 AP통신과 아이오와 CBS 등에 따르면 연방법원 아이오와 북부지원 CJ 윌리엄스 판사는 아이오와주 노스 리버티에 기반을 둔 유명 유소년 농구 프로그램인 반스 토머스 설립자 겸 전 감독인 그레그 스티븐에게 종신형과 다름없는 징역 18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최대 440명에 달하는 소년들의 성적 이미지를 비밀리에 수집하고 10여 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스티븐에게 내려질 수 있는 최대 형량입니다. 총기 난사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캘리포니아의 한 부천 가정집에서 1,000정이 넘는 총기류를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CNN 방송 등이 9일 보도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전날 불법 총기류 제조와 판매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사는 홈비 힐즈의 가정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지역은 베버리 힐스와 브레튼 우즈 등 캘리포니아주에서 손꼽히는 부촌 중 한 곳입니다. 경찰은 공격용 무기 등에 관한 캘리포니아 주법을 위반한 혐의로 집에 있던 피의자도 함께 검거했습니다. 지역 방송국이 촬영한 현장 영상을 보면 주택으로 들어가는 도로 위에 압수된 수백 개의 총기류가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볼버부터 자동 권총, 산탄, 저격용 총까지 다양했습니다. 앞서 LA 경찰국은 2015년에도 1,200정의 총기와 7톤에 달하는 탄약을 한 가정집에서 발견했습니다. 당시 집주인은 그의 SUV 승용차에서 자연사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이민 관련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 전역의 지역 사법 당국들이 이민자들을 체포해 일시 수감했다가 신병을 넘길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하고 나섰습니다. 지역 법률에 따라 이민 단속이 금지된 지역에서도 지역 경찰이 교통 단속만으로도 불법 이민자들과 형사 범죄 이민자들을 체포해 구금하고 있다가 이틀 안에 연방 당국에 넘길 수 있게 돼 파문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각 지역별로 연방 이민 당국과의 이민 단속 협력을 금지하고 있거나 제한하고 있는 지역의 사법 당국들도 예외로 허용해 처벌받지 않고 이민자들을 체포하고 일시 구금할 수 있다고 아이스는 설명했습니다. 아이스는 지역 사법 당국이 이민자들을 체포하면 연방 당국은 48시간 안에 신병을 넘겨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이스는 지역별로 연방 이민 당국과의 협력을 제한하고 있어 지역사회를 형사 범죄 이민자들의 폭력과 마약, 갱단 활동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어렵게 하고 있어 이민자 체포를 전면 허용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스는 전국 셰리프 협의회 등의 강력한 권고를 받아들여 새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스의 새 정책으로 미 전역의 지역 경찰과 셰리프 등 사법 당국 요원들은 교통 단속만으로도 형사 범죄로 수배된 이민자들은 물론 단순 불법 이민자들까지 대거 체포하고 일시 구금하고 있다가 연방 이민 당국에 신병을 넘길 수도 있어 큰 파문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추방령을 받은 100만 명 이상의 이민자들은 형사 범죄자들처럼 수배자 명단에 올라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지역 경찰에 쉽게 체포될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아이스는 사전에 각 지역 사법 당국과 합의하고 훈련까지 시킨 후에 이민 단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는데 각 주들이나 로컬 정부와 의회가 법으로 금지하는 지역이 늘자 연방법 우선을 내세워 이를 전면 무시하고 지역 당국의 이민 단속을 전면 허용하고 나선 것이어서 거센 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서류 미비자뿐만 아니라 이미 영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 규정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메디케이드나 푸드스탬프 등 공공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주민들이 영주권 취득 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공적 부조 규정 개정안이 나온 상태에서 이번에는 영주권을 받은 뒤에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복지 혜택을 받았다면 추방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영주권 취득 후 5년 이내에 공공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이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지불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영주권을 불법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무부가 만든 시행 초안에서 말하는 수혜란 연방 정부 차원에서 지급되는 메디케이드 건강보험과 푸드스탬프, 생계보조금 등을 말하는 것이며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미 연방법은 가족 초청 등으로 이민을 온 뒤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등의 5년 이내 공공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초청자들이 이를 보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행안은 서류 미비자뿐만 아니라 영주권 신청 중 또는 영주권을 이미 받은 이민자들에게 큰 두려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없는지에 대한 정보와 이해 부족으로 불안해하지 말고 이민 변호사와 사회복지기관 또는 보험 관련 전문가 등에게 문의를 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원정 출산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선천적 이중국적 남성들의 복수국적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부모의 미국 유학기간 중 태어난 미국 태생 복수국적 남성들이 18세 이전에 병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에 접수한 국적 이탈 신고서가 거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일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미국에서 출생해 복수국적 신분인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지난해 6월에 내린 국적 이탈 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A씨의 패소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당국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역시 패소했습니다. 부모가 미국 유학기간인 2000년 출생한 A씨는 태어날 당시 부모의 한국 국적으로 인해 선천적 복수국적 신분을 가지게 됐습니다. A씨 부모는 출생 후 2년간 미국에서 유학을 한 뒤 타국에서 2010년까지 거주한 후 다시 2011년 직장 문제로 미국에서 체류했으나 A씨 부모는 미 시민권을 보유하지 못한 채 비이민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만 18세인 지난해 법무부에 국적 이탈 허가를 신청했으나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의 기각 사유는 A씨의 부모가 영주 목적으로 외국에 체류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A씨의 출생을 전후한 시점에 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보유하지 못한 것을 문제로 삼은 것입니다. 이에 A씨는 법무부가 국적 이탈 신고를 반려하기 전 구비서류 미비 보완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이 같은 보완 요구 없이 진행된 반려 처분은 위법이라며 국적 이탈 신고에 필요한 부모 요건을 규정한 국적법 시행규칙 등은 모법인 국적법에 위임 없이 제정돼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돼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반려처분 사유는 직계 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원고가 병역 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탓에 국적 이탈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이는 보완 요구의 대상이 되는 흠이라고 볼 수 없으며 절차적 하자 유무에 대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한국국적법 시행규칙 제10조 2에 따르면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 이후 부 또는 모가 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 부 또는 모가 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 그리고 국적 이탈 신고 전까지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의 경우에 한해 영주 목적으로 체류한 것으로 간주돼 국적 이탈 신청자로 분류됩니다. 음주운전 중이던 불법 체류 이민자가 모빌홈으로 차량을 돌진해 잠자던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참극이 빚어졌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드러난 이 운전자는 과거 추방 명령을 받았던 도주 불법 체류 이민자로 알려졌습니다. 7일 연방이민세관단속국 ICE는 지난 3일 밤 세크라멘토 인근 나이트 랜딩 지역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냈던 멕시코 국적자인 이스마엘 후아조 하르디네즈를 도주자 체포팀 요원들이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후아조 하르디네즈는 지난 3일 밤 나이트 랜딩 지역 시골길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급 커브길을 피하지 못하고 차량을 한 트레일러 홈으로 돌진해 당시 이 트레일러에서 자고 있던 일가족 4명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3사람이 현장에서 숨졌고 11살 된 여자아이는 중태에 빠졌습니다. 사고 직후 후아조 하르디네즈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체포됐으나 다음날 $3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후아조 하르디네즈가 과거 자진 출국 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 불법 체류 신부님이 밝혀지면서 결국 7일 이민당국에 체포돼 추방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후아조 하르디네즈는 8년 전인 지난 2011년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돼 자진 출국 명령을 받았으나 출국하지 않은 채 도피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립국을 시도하다 붙잡히는 이민자가 올해 들어 급증 추세가 이어져 이미 5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 국경 위기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8일 CNN 방송 보도에 따르면 국경 순찰대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2019 회계년도 첫 7개월간 국경 지역에서 미립국 혐의로 붙잡은 이민자는 46만 294명으로 집계돼 이미 50만 명을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경 순찰대로부터 미립국 이민자들을 넘겨받은 연방이민세관단속국 ICE 측은 지난해 12월 21일부터 4월 말까지 약 4개월간 풀어준 가족 단위 미립국 이민자들만 16만 8천여 명에 달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 내에 거주하는 한인 영주권자 수가 29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이 중 약 3분의 2는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지나 시민권 취득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시민권을 따지 않고 영주권 신분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최근 공개한 출신 국가별 영주권자 추정치 통계에 따르면 2015년 1월 기준 미국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한인 이민자 수는 29만 명으로 2012년 이후 4년째 같은 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인 영주권자는 미국 내 전체 영주권자 1,325만 명의 2.2%에 해당하는 것으로 출신 국가별로는 10번째로 많은 것입니다. 가장 영주권자가 많은 출신 국가는 멕시코로 326만 명에 달했고 이어 중국 71만 명, 필리핀 58만 명, 인도 58만 명, 도미니카 공화국 49만 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29만 명의 한인 영주권자 중 63.8%인 19만 명은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즉 한인 영주권자 3명 중 2명은 시민권 취득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하지 않거나 미루고 있는 셈입니다.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영주권을 받은 후 5년이 지나면 자격이 부여됩니다. 한편 한인 영주권자의 추이를 보면 2002년 30만 1000명을 기록한 이후 2006년 27만 명으로 줄었다가 2007년 28만 명으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부터 2010년 3년 연속 27만 명 수준에 머무르다가 2012년 다시 29만 명 선을 회복한 이후 현재 수준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민심사 인터뷰를 서류 미비자 체포를 하는 함정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여름 메릴랜드주에서 체포된 중국계 서류 미비자 완롱 린이 이민 서류 심사가 끝날 때까지 추방을 중단해 달라며 소송을 낸 것에 따른 판결입니다. 린은 그의 아내와 3명의 자녀가 모두 미국 시민권자로 거주하고 있는데 지난해 8월 자신의 이민 서류 심사 관련 인터뷰를 위해 메릴랜드주 이민서비스국 지부를 방문했다가 현장에서 이민세관 단속국 수사관들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그는 이후 추방 명령을 받고 지난해 11월 뉴저지주 뉴아크 국제공항에서 상하이까지 가는 비행기를 타게 됐으나 미국 인권자유연맹 ACLU가 그를 위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극적으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연방지법 조지 헤이즐 판사가 이번에 내린 판결은 아이스의 체포 합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무부는 린의 이민국 인터뷰 장소 체포는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전개된 것이라며 그는 이미 추방 명령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체포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헤이즐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부가 불법 체류자 검거를 목적으로 이민서류 심사 절차를 함정 수사로 이용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치, 경제 소식입니다. 러시아 스캔들 의혹에 대한 로버트 뮬러 특검의 수사 보고서 발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6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여론조사 기관 갤럽이 지난달 17일에서 30일 성인 1000여 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는 지난달 초 여론조사 때보다 1%포인트 오른 46%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3월 초 여론조사 때와 비교하면 7%포인트 뛰어오른 수치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1월 말 이래로 최고치입니다. 갤럽은 뮬러 특검 보고서로 러시아와의 공모 의혹에 대한 무죄를 입증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더해 경제적 요인들이 미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좋게 평가하게 만든 이유가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응답자의 절반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고 AFP는 전했습니다. 비록 3월 초 여론조사 때 57%보다 낮아지긴 했지만 응답자의 50%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이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신형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 그런 행동은 지역의 긴장만 고조시킬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이어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상황을 긴밀히 지속해서 주시하고 있으며 모든 당사자가 한반도에서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의 진전을 위한 대화를 지속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 유도 무기가 동원된 화력 타격 훈련을 했다고 보도하면서 화염을 내뿜는 관련 무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신형 단거리 발사체 중 일부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미사일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한미 당국은 미사일로 규정하는 데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트럼프 관세 폭탄으로 지난 한 해 78억 달러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서부 농업지역 등 공화당 아성 지역들이 직격탄을 맞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미중 간 사실상의 최종 무역 협상에서 마지막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듯 10일부터 중국산 2천억 달러어치에 대한 10% 관세를 25%로 올리는 데 이어 중국 수입품 전량에 해당하는 3,250억 달러어치에 대해 25%의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최후 통첩해 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으로 미국 경제도 소비자들과 기업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쏟아지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컬럼비아와 프린스턴 대학의 또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회사들은 관세 부과로 월 30억 달러의 수입품 가격이 올라가고 비용도 14억 달러씩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각 대학 보고서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던지면 중국 등 각국에게 관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외국 수입품을 들여오는 미국 회사들이 물게 되고 대부분 회사들은 가격을 올려 올라간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고 있어 중국 등 외국이 아닌 미국 회사와 소비자들이 피해를 또 맞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투하와 중국 등의 맛 보복 관세로 직격탄을 맞은 미국 업체들은 주로 중서부 농업지대 등에 몰려 있어 자신을 선출해준 공화당 아성에 가장 큰 타격을 안겨주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결과에 촉각이 곤두선 가운데 하락했습니다. 9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38.97포인트 하락한 25,828.3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지수는 전장보다 8.7포인트 하락한 2,870.7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2.73포인트 내린 7,910.59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5일 러시아 모스크바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한 러시아 여객기에서 불이 나 탑승하고 있던 78명 중 41명이 숨졌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고기는 이륙 직후 낙뢰를 맞고 회항한 뒤 비상 착륙을 시도하다가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날 오후 5시 50분쯤 러시아 국영 아에로플로트 항공사 수호이 슈퍼젯 100 기종 여객기가 북부 무르만스크로 가기 위해 모스크바 쉐레메티예보 국제공항을 이륙했습니다. 여객기는 28분간 비행한 뒤 회항해 해당 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공항 측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여객기 꼬리 부분이 화염에 휩싸이면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승무원들이 비상 슬라이드를 이용해 승객들을 대피시켰지만 기체 꼬리 부분에 탑승했던 이들 중에서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다고 영국 가디언이 전했습니다. 사망자 중 최소 2명은 어린이라고 러시아 조사위원회는 밝혔습니다. 러시아 정부 대변인은 승무원 5명을 포함해 78명이 여객기에 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37명이 생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6명에서 9명이 입원 중으로 3명가량은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항 상태에서 일부 승객이 기내 수화물칸에 있던 짐을 찾으려 통로를 막은 탓에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일부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조사당국 관계자는 러시아 타스 통신에 사망자들 대부분은 미처 탈출하지 못하고 유독가스에 질식되거나 불에 타 숨졌다고 말했습니다. 여객기는 낙뢰를 맞고 회항 중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생존한 사고기 기자는 당국 조사에서 이륙 후 번개를 맞아 지상 관제소와 교신이 단절됐고 수동 조종 시스템으로 넘어갔다며 이후 교신이 일부 재개되면서 관제소의 유도를 받아 착륙했고 화재가 발생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올해 초 유럽에서는 3만 4천여 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7일 유럽 42개국에서 올해 2월까지 3만 4,300여 명이 홍역에 걸렸으며 이 가운데 13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알바니아에서 발생했으며 홍역은 계속 확산할 수 있다고 WHO가 경고했습니다. WHO는 이날 성명에서 종합적이고 시기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홍역 바이러스는 취약계층과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갈 것이라며 각국 보건당국에 예방접종 장려를 촉구했습니다. 홍역은 시청력 상실과 뇌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전파가 잘 되는 질병입니다. 2차례 접종으로 발병을 예방할 수 있지만 최근 미국과 필리핀, 태국 등지에서 감염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 집중적으로 홍역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1, 2월 우크라이나에서 나온 확진자는 약 2만 5천 명에 달합니다. WHO는 아직 홍역 바이러스 치료제는 없으며 예방접종만이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감염자 대부분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접종 불충분 상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버킹엄 궁은 6일 아침 5시 26분 서식스 공작 부인이 체중 3.2kg의 사내 아이를 출산했고 서식스 공작은 현장을 지켰다고 밝혔습니다. 서식스 공작과 공작 부인은 해리 왕자와 메건 왕자비를 지칭하는 공식 칭호입니다. 새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은 아치 해리슨 마운트베튼 윈저이며 왕위 서열은 7위입니다. 파키스탄에서 오염된 주사기를 재활용하다가 환자 93명에게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인 HIV를 감염시킨 의사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파키스탄 경찰은 최근 신드주 라르카나 지역에서 환자들에게 HIV를 감염시킨 혐의로 현지인 의사 1명을 체포했습니다. 신드주 보건당국은 이 지역 어린이 15명이 무더기로 HIV에 걸렸다는 제보를 계기로 조사에 착수한 결과 피해자들이 모두 한 곳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문제 의사는 수액 주입 점적기 1개와 주사기 1개로 이 어린이들 모두를 치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보건당국은 지난달 25일부터 주변 주민 2,700여 명을 대상으로 HIV 감염 여부를 점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어린이 67명을 포함한 93명이 HIV에 걸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의사 역시 HIV에 감염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경찰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키스탄은 HIV 감염률이 비교적 낮은 국가에 속하지만 마약 투약자와 성매매 여성, 해외 근무 후 귀국한 노동자 등을 중심으로 최근 들어 HIV가 확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의 화재로 녹아내린 납 성분이 성당 주변 토양에서 기준치의 최대 67배가량 검출됐습니다. 수도권 일드 프랑스 보건소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노트르담 대성당의 인근 출입 금지 구역의 토양에서 샘플 검사를 한 결과 1kg당 납 검출량이 10에서 20g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검출량인 kg당 20g은 프랑스 보건부 기준치인 kg당 0.3g의 67배에 이릅니다. 그러나 현재 노트르담 대성당 주변의 대기에서는 법정 한도인 0.25 마이크로그램을 넘지 않는 수준의 정상적인 수준의 납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또한 대성당 주변 출입 금지 구역 외에 센 강변이나 성당이 위치한 시태섬 다른 곳의 토양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수준의 납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당국은 노트르담 성당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집안 청소 시 먼지를 일으킬 수 있는 진공 청소기나 빗자루의 사용을 자제하고 대신 집 구석구석을 물걸레로 닦으라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납성분의 인체 침투 방지를 위해 손을 자주 씻고 손톱도 짧게 유지하라고 권했습니다. 대표적인 중금속인 납은 주로 미세 분진에 흡착돼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거나 물, 음식을 통해 신체에 유입되며 오랜 기간에 걸쳐 납에 노출되면 발병하는 납 중독은 빈혈, 생식기능 장애, 사지 마비, 실명, 정신장애, 기억 손상 등의 심각한 후유증을 일으킵니다. 프랑스 환경단체인 로뱅 데 부아가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발생 나흘 뒤인 지난달 19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성당의 화재로 최소 300톤의 납이 녹아내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재로 붕괴한 첨탑과 지붕이 무너져 내리면서 골조에 쓰인 납도 대거 녹아내린 것입니다. 이 단체는 당시 성명에서 납이 비바람을 타고 지하로 스며들거나 먼지 형태로 이동해 장기간에 걸쳐 호흡기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파리 경찰청도 지난달 28일 발표에서
노트르담 성당 화재 직후 인근 대기와 먼지를 분석한 결과 창문을 열어놓아 연기의 분진에 노출된 곳에서 납성분이 집중적으로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 서부 시베리아 지역에 있던 알타이 산에서 눈사태가 일어나 관광객 7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재난당국이 8일 밝혔습니다. 리아 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6일 오전 시베리아 노보시비르스크 주에서 온 관광객들이 가이드와 함께 알타이 산의 유주 노추이스키 산맥 경사면을 오르던 중에 일어났습니다. 거대한 눈더미가 가이드를 포함한 9명의 관광객을 덮쳤으며 그 가운데 2명은 살아남았으나 다른 7명은 눈에 깔려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존자들이 통신이 되지 않는 사고 지역을 벗어나서야 당국에 신고하면서 사고 소식이 뒤늦게 전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의 한 남성이 아내에 이어 연인까지 엽기적인 방법으로 사고사로 위장해 살해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9일 보도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중국 랴오닝성 후르다오시 경찰은 여자친구인 리모 씨를 우물에 빠뜨려 살해한 후 사고사로 위장하려 한 장모 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당초 장 씨는 리 씨가 집안의 우물에 빠져 사망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우물의 깊이가 낮아 쉽게 빠져나올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리 씨가 사망한 사실을 수상하게 여겨 장 씨를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장 씨는 지난달 28일 리 씨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우물 안으로 빠뜨린 후 그가 올라오려고 할 때마다 전기 충격기로 공격해 빠져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살해 후에는 리 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처럼 꾸며 살해 사실을 숨기려 했습니다. 장 씨는 경찰에서 리 씨가 계속해서 나의 진심을 의심하고 아내를 죽인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살해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14년 8월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불륜 사실이 드러나 아내와 말싸움을 하던 장 씨는 아내를 물에 빠뜨려 살해한 후 사고사로 위장해 아내의 가족을 속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영국 런던 히스로우 공항과 게트윅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만 18세 이상 한국인 중 전자여권 소지자의 경우 입국 심사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영국 이민국 직원과의 대면 인터뷰 없이 전자입국 게이트를 통해 여권 스캔 등만 거치면 입국할 수 있습니다. 12세 미만은 이 게이트 이용이 불가능하고 만 12세에서 17세는 성인과 동반할 경우에만 자동 입국 게이트 이용이 가능합니다. 당초 13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안내문 설치 등이 덜 끝나 개시 시기가 다소 늦춰졌습니다. 주영 한국 대사관은 영국 정부가 두 공항에서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싱가포르 국적 승객에 대해 자동 입국 심사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습니다. 대사관은 당초 13일부터 적용된다고 발표했으나 히스로 공항 내 시설 및 안내문 설치가 끝나지 않아 다소 연기한다고 영국 내무부가 알려왔다고 전했습니다. 자동 입국 개시 시기는 추후 발표될 예정이지만 올해 늦춰지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대사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준비가 되는 대로 파리 및 브뤼셀 유로스타역을 포함해 자동 입국 게이트가 설치된 영국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건강 소식입니다. 고혈압은 아니더라도 혈압 수치가 고혈압 전 단계에 해당되면 뇌경색, 뇌미세출혈 등의 위험이 높다는 한국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 보라매병원 심경과 권형민 교수,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진호 교수 연구팀은 2006년에서 2013년까지 건강검진센터를 방문한 성인 2,460명을 대상으로 고혈압 전 단계와 대뇌 소혈관 질환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습니다. 자외선 차단제의 주요 화학 성분들이 혈관에 예상보다 과다하게 침투한다는 사실이
미국 식품의약청 FDA 소속 연구진들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6일 CNN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FDA 산하 의약품 평가 연구센터의 연구원들은 혈관 내에 흡수된 이들 성분이 농도가 당국의 현행 가이드라인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는 실험 결과를 미국 의학협회 저널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피부암은 미국인에게 가장 흔한 암질환으로 매년 다른 모든 암질환을 합한 것보다 많은 피부암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남녀를 불문하고 19번째로 발생 빈도가 높은 암 질환이라는 점과는 사뭇 대조적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피부암을 유발할 자외선을 차단할 용도로 많은 제품들이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제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규제도 미약한 편이었습니다. 비영리 보건 환경단체인 환경워킹그룹의 데이비드 앤드루스 선임 연구원은 당초 자외선 차단제는 휴가 기간에 소량만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매일 게다가 온몸에 바르는 것을 권장하는 추세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제조업체들이 지금까지 안전 테스트 요구를 외면하는 상황에서 FDA가 비로소 이 문제를 따지기 시작한 셈이라고 말하고 더욱 철저한 테스트를 촉구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5월 11일 토요일 실리콘밸리 주말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실리콘밸리 주말 뉴스는 실리콘밸리의 지역 소식을 중심으로 미국 소식과 그 외에 필요한 뉴스를 선정해서 여러분께 항상 도움이 되는 뉴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필요합니다. 실리콘밸리 코리안 뉴스 @gmail.com으로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진실함과 따뜻함을 전해드리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그 옆에 있는 좋은 그림을 클릭하시면 제가 뉴스 올리는 즉시 알림을 받아보시고 뉴스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분들께 공유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공유는 카톡이나 문자로도 해 주시지만 주위에 유튜브를 낯설어 하시는 어르신분들이나 지인분들께 어떻게 보는지 설정을 도와주시면 더욱 훌륭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가셔서 실리콘밸리 뉴스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마더스데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입니다.